중국이 침공하는 데 있어서 대만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하기 때문에 삼성이 어느 정도의 파운드리 사업이 자생력을 가지는 게 시장 점유율 2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때쯤 되면 분사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디바이스의 AI가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가 될 거예요. 디바이스가 아주 새롭고 신박한 게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통신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따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했고 그 투자한 공장들의 뭔가 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첨단 제품을 뭐 반입하는 게 뭐 언제까지 허용될 것이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악재로 나오진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 팹에 대한 악재는 저는 대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 10월이 이제 1년 유예가 만료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더 유예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막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미국에서 1년 추가 유예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해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 호재로 좀 작용하는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시간만 벌어주면 그 사이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손실 보는 부분들을 국내로 빨리 리쇼링을 해서 뭐 용인 뭐 산단이나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해서 정부가 빨리 이렇게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면 충분히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뭐 그런 뭐 어려움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최근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재고 문제였잖아요. 재고가 뭐 5조니 뭐 10조니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재고가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6월 데이터를 보면요. 제가 본 데이터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인데요. 거기 보면 스팟 가격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뭐냐면요. 메모리 시장이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커머디티잖아요. 네. 그런데 95%의 어떤 시장 거래는 대부분 고정 거래 가격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고정 거래 가격이라면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에 납품하는 그 거래 가격이죠. 근데 이거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업체들이 대부분 뭐 바로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팟 가격을 통해서 그 고정 거래 가격의 추세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스팟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후에는 보통 스팟 가격하고 고정 거래 가격의 흐름이 비슷하더라. 그러면 이제 뭐 조만간 하반기가 되면 이제 고정 거래 가격도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그걸 선반영해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네. 그렇게 그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기대감이라고 봐야겠네요. 실제로 그 이제 유통 쪽의 업체들이 제일 그런 공급업체들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데요. 유통업체들 물량이 잠긴다라는 거는 이 공급업체들이 이제는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감지를 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삼성이 2분기에 들어서 우리가 25%까지 감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내가 감산할게 그러면 여기 스위치 끄면 바로 감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는 웨이퍼가 투입되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런데 웨이퍼가 투입돼서 칩으로 나오기까지의 어떤 그 택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3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2분기에 감산에 들어갔으면 3분기에는 이게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 3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동안에는 막 그 재고가 더 떨어질 줄 알고 관망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약간 재고를 리스토킹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고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가장 그 재고가 있는 그 어떤 PC 모바일 쪽 이런 쪽들의 그러니까 거래처들, 그러니까 수요. 네네. 그러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이 있나요? 왜냐하면 일단 전방 산업이 살아나야 이 반도체 이 재고를 뭐 더 확충을 하든 수요가 증가하든 하니까. 일단 뭐 전방 시장에서 막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움직임은 없어요. 이제 다만 이게 가격이 이제 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재고를 쌓아놓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쪽이 어디서 좀 강하게 나타나냐면 중국 스마트폰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 멀티칩 패키징이라고 해서 중국
쪽 스마트폰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한 개의 패키징해서 들어가는 아이템인데 보통 심텍이라는 회사가 주로 하는데 요게 전달 대비해서 70%가 넘게 올랐어요. 아, 이분들은.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는 중국 저가 스마트폰, 중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이 빨리 재고를 쌓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출이 70%가 증가했다. 가격이 전달 가격이? 대비해서 전달 대비해서 7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제 뭔가 수요가 네네. 공급이 이제 좀 그 타이트해지기 시작했다. 네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삼성전자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확 달라지는 시점을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성과 여기에서의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가격 주가를 재평가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에는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현재 보시는지 궁금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비메모리 쪽. 네네. 객관적으로 지금 파운드리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그런데 뭐 이게 어떻게 좋아지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약간 시차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제가 아까 웨이퍼를 투입해서 칩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게 보통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서 칩을 생산하는 데까지 그 정도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최근에 뭐 미국의 암바렐라라든지 모빌아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이런 쪽으로 막 수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칩으로 나오기까지는 하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삼성의 어떤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삼성 4나노하고 5나노 생산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이 올라오니까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삼성이 4나노 MPW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한 개의 웨이퍼 동그란 데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칩들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시생산이죠. 네. 샘플링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요. 4나노 수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4나노 수율이 안 좋은데 MPW를 해서 우리가 의뢰할게 팹리스가 그러면 생산 수율이 뭐 35% 나오면 적자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5나노 MPW를 언제 했냐면 2019년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삼성이 그동안 이제 그 퀄컴의 물량을 TSMC로 뺏기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게 뭔가 네. 계속해서 좋은 시그널로 새로운 대형 거래처가 들어오는 거를 네네. 우리 신호로 보자 이랬는데 네네. 오히려 뺏겨버리는 네네. 현상들이 나와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또 다시 반전되고 있다는 게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에서 성장하겠다라는 목표 제시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인텔이 경쟁자로 뛰어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게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키워주는 거 아니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TSMC와 그 삼성전자를 좀 넘어서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겠냐.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이러한 불안감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IDM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파운드리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조직 문화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의 마인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IDM을 하는 회사들은 자기가 갑이에요. 자기가 의리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네.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TSMC는 태생부터가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하는데 IDM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등 하던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니들이 맞춰 이런 쪽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인텔의 전성기 때도 파운드리 사업을 그때 검토하다가 드롭을 해버린 게 결국 그 조직 문화를 못 넘어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에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인텔이 그때하고 다르게 회사가 막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팻겔싱어라는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다시 왔고 뭔가 리빌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 조직 문화 그리고 삼성도 뭐 우리가 1등 DNA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등 DNA를 심는다고 메모리 쪽에 있던 사람들 파운드리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메모리 쪽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갑이었는데 그렇지. 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삼성은 그거를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한 10년 동안의 노력들을 해왔고 인텔은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그게 공정 기술도 지금은 뒤쳐져 있는 데다가 조직 쉽지 않을 문화 것이다.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다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편애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 또 올라올 수도 있죠. 당장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을 좀 분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그 의견들도 시장에 좀 돌았었죠. 네네. 또 그 물적 분할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또 엄청 또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아예 없는 거로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금 당장 분할을 해버리면 자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이제 신사업 쪽으로 밀어주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하고 기술 경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만약에 독립을 해서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면 TSMC하고 기술 경쟁을 할 수 없죠. 기술에서도 밀리고 물량에서도 밀리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삼성이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저는 이제 한 20% 정도의 마켓 쉐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이 어느 정도의 파운드리 사업이 자생력을 가지는 게 시장 점유율 2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때쯤 되면 분사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하더라고요.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그 경쟁 업체들이 자기의 경쟁세, 물론 뭐 안에 무슨 장벽을 만든다고는 네. 하지만 내 모든 비밀을 공개한다는 게 우리도 맞아요. 벌써 저 미국 정부에서 영업 비밀 공개하려면 우리도 뭐 기겁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네네. 그런 것들이 참 큰 장애가 될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렇죠. 분사를 하고 사실 거버넌스를 새로 세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TSMC도 대만 정부 지분도 꽤 있고 초창기에는 필립스의 지분도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도 만약에 요거는 그냥 뭐 제 뇌피셜이고 희망회로인데요. 만약에 분사를 한다 그러면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지분을 펀딩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협력자로 다 만들어야 맞습니다. 된다. 뭐 AMD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회사들 지분을 받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우리 삼성전자의 현재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아까 20% 정도는 돼야 이제 자생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단계는 몇 프로 정도죠? 원래는 한 15% 정도 점유율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아, 원래는 TSMC가 한 55% 정도, 삼성이 한 15%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TSMC가 오히려 60%로 높아졌고 삼성은 한 12% 정도를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TSMC가 참 막강하네요. 막강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0% 그런 장악한 과점 시장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1조 투자하면 저쪽은 2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시각도 분명히 합리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대만 정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TSMC가 실리콘 실드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침공하는 데 있어서 대만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밀어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그 외에 이 IT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키워드 4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통 CPND라고 하거든요. 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요. 지금은 이 4가지 요소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1세대 통신은 예전에 아날로그 통신, 모토로라 벽돌폰이었잖아요. 2G가 되면서 디지털 통신이 되니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3G 통신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나 그죠? 싸이월드 같은 플랫폼이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4G가 되면서 이게 OTT, 그죠? 이게 통신 속도가 빠르니까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뜨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완전히 꽃을 피웠죠. 네. 그리고 이제 5G 통신이 되잖아요. 5G 통신이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디바이스 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 자동차 컴퓨터화, 그리고 뭐 로봇, 그리고 뭐 UAM, 요즘에 애플 비전 프로 나왔지만 XR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6G로 가면 저궤도 위성의 통신, 이제 이런 것들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드웨어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이제 향후 5G 통신 이후의 세대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기존에는 4개 키워드였는데 이제는 5개가 돼요.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건요, 서버 클라우드에서 얘가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도 부를 수 있고, 내 냉장고에도 부를 수도 있고, 로봇 청소기에도 부를 수도 있고,
이제 모든 디바이스의 AI가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가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애플의 그 XR, 네네. 네, XR과 관련해서 비전 프로죠. 네네. 네, 이 제품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좀 시큰둥하다가 갈수록 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런 시각들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내놔서 생태계를 꾸리는데 성공한 회사가 거의 드물죠. 근데 그런 거에 성공한 회사가 애플하고 테슬라 정도거든요. 애플은 스마트폰이라는 이 디바이스를 내놔서 여기 생태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회사예요. 그걸 수직 계열을 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이제 뭐 아이폰 16부터 기존에 와이파이 6 대신에 와이파이 7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U1이라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신규 칩을 통해서 연결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 뭔가 막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애플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애플이 하게 되면 또 우리 삼성전자도 하게 될 거고, 다른 또 카피캣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 이 메타버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전 프로 이것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챗GPT가 나오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시 막 떠오르고 있는 기대치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별개의 산으로 보잖아요. 네. 주식 시장에 있으면 로봇 테마 따로, 메타버스 테마 따로, 뭐 AI 테마 따로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P&D하고 AI가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다 서로 어떻게 보면 융복합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되면 여기가 안 되고 이런 컨셉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전체 밸류 체인 상으로 봐야 네네. 된다. 이 앞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뒷단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좋아질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챗GPT로 시작해서 커지는 이 AI 이 세상 그리고 그 반도체 그다음에 뭐 비전 네. 프로 이런 것들로 인한 메타버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앞단이 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앞단 혹은 그 바로 뒷단에 대한 투자 관심도를 키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디바이스가 아주 새롭고 신박한 게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통신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따라가는 거고요. 또 만약에 뭐 통신이 너무 앞서가면 여기에 맞는 또 새로운 디바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뭐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는 건데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약간 시차를 맞춰가는 그런데 타이밍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통신망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5G에 대한 어떤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 그게 이제 붐을 일으켰다가 지금 꼬꾸라지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제 5G가 과연 오겠냐 네. 바로 6G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시각들도 있고 그 테슬라 아까 저 뭐지죠 그 스타링크 네네.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통신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5G라는 게 통신 대역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서브 6라고 해서 3.5GHz 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밀리미터파라는 28GHz 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5G는 특이하게 두 개 세대가 있는 거거든요, 안에. 근데 지금 서브 6는 다 깔렸죠. 우리 뭐 5G 스마트폰 쓰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 LTE 대비해서 150%밖에 안 빨라요. 그러니까 1.5배밖에 안 빠릅니다. 그러니까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차나 뭐 메타버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밀리미터파가 깔려야 되는데 이게 미중 패권 전쟁에 얽혀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밀리미터파 장비는 또 직진성이 강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데 이걸 또 화웨이라는 회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국에. 그렇죠. 화웨이가 가성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도 얘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만약에 화웨이 장비를 깔게 되면 화웨이 장비망에서 미국의 군사 무기를 운용해야 되는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걸 절대 용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G를 밀리미터파를 건너뛰고 6G. 그러니까 6G는 또 미국이 주도하잖아요. 스타링크라든지 미국의 뛰어난 회사들이 많기 네. 때문에
원천 기술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퀀텀 점프를 하려는 그런 니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어떤 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냐, 이 기술의 진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술 진보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6G라는 건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전 지구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성에 차지는 않는. 그러니까 인공위성, 네. 통신위성이 많이 쏴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G는 또 우주항공 기술하고 또 직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체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 성공하면서 그 6G에서 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아주 중요한 신성장 산업 하나를 확보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주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런 시각 갖는 게 네네. 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반도체도 그랬었어요. 반도체가 6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구매처가 미국 펜타곤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커질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민간으로 가야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주도해 오는 거는 우주항공은 대부분 정부 주도잖아요. 네. 정부 주도 프로젝트였잖아요. 근데 스타링크라는 거는 민간 주도였어요. 이제는 우주항공이 민간의 영역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 우주선 타고 뭐 관광도 가는 거고요. 네, 통신망은 계속해서 날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 반도체 산업 커진 것만 보면 알잖아요. 네. 앞으로 우주항공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미 반도체란다. 5G에 물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네.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데 이제 뭐 5G를 하던 기업들도 자기들도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전방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6G에 동참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노력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이미 그 물려 있다 하면 네. 5G 관련 기업들에 네. 혹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네. 기업들이 그 6G를 위한 어떤 준비들이 돼 있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야겠네요. 네, 아직까지 미리미터파 쪽에 만약에 구시대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좀 빨리 정리하는 게 낫고 앞으로 열리는 시장 이런 쪽에 좀 많이 그 기술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또 다시 기회를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파운드리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인텔도 뭐 적극적이고요. 삼성전자도 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거니까 TSMC는 뭐 원래 잘하고 있고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면 그 후단 역시 뭔가 이제 성장 혜택을 받는 또 성장 어떤 분야들이 있겠죠. 네네.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결국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칩 쪽, 설계 쪽 생태계가 커지죠. 그래서 뭐 IP,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설계를 한 개 팹리스 회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IP들을 사와야 되거든요. 설계. 그렇죠. 설계 자산을 사와야 되는데 이런 설계 자산을 파는 회사가 뭐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 회사한테 바로 설계도를 갖다 주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이거를 연계해 주는 회사들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이 보면 이거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냥 이거를 또 레이아웃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가 이제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다 앞으로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 잘 될수록. 그리고 중요한 게 오삿 생태계, 후공정 생태계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ST, 뭐 그거는- SFA 반도체 같은 회사들. 네. 그 후공정은 우리 AI 반도체에서 지금 이미 네.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분야가 추가적으로 이쪽 비메모리 쪽에서도 같이 또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국내 오사스는요, 사실 이제 그 대만의 뭐 AS나 미국의 엠코 정도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 있는 오사드 업체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이 인하우스나 엠코 같은 회사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면 좀 덜 중요한 공정들은 또 외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네. 격차가 좀 크군요. 기술력도 그렇고요. 일단 자금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사드 업체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만약에 뭐 한 500억, 1000억 정도 투자해서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약간 전공정하고 후공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장비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단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규모 되는 회사가 없어요, 국내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네네. 어쨌건 그 아래쪽에 좀 부스러기를 좀 먹는 정도. 네, 뭐 그렇게 또 실력 키워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후공정은 여기에서도 네네.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안암 반도체인데 IMF 때 넘어간 회사예요. 그렇죠. 이제 그 회사가 국내 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저기 송도에도 있고요, 광주에도 있고 한데 이번에 베트남에 2조 정도 투자해서 큰 그걸 꾸리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물량을 꽤 많이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IT 섹터의 이제 그 전반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이영수 대표님이 가장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섹터 혹은 그 주식이라고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요즘에 워낙 또 주가가 싼 게 없어서 약간 좀 뭐 민감하긴 한데요. 키워드로 본다 그러면 EUV 극자외선 쪽하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3나노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기술 중심으로 거기에 딸려 있는 회사들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점적인 회사, 그 영역에서 1등인 회사들이 계속해서 좀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한미 반도체는 이미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사실 탑은 한미 반도체거든요, 국내에서.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같은 회사들도 좋고 그리고 이제 TSMC를 상대로 해서 영업이익을 50%, 60% 거둔 회사가 있어요, 국내. HPSP라는 회사예요. 네.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걸 하는데 뭐 그런 회사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막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쪽에서 뭔가 좀 장비를 비싸게 팔고 있는 회사가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그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판 업체들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기판 업체들이 주가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뭐 해성 DS, 대덕전자 뭐 이런 회사들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정 과정을 좀 이해를 한다면 네. 여기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좋아질 그 공정단이 어딘가 네네. 반도체 쪽에 이게 이제 보이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네네. 이렇게 좀 순환매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815 머니톡 같은 존 프로들이 많아서 동시에? 네, 정보가 이제 빨라서. 네, 그렇죠. 예전 패턴대로 안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거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어떤 네네. 섹터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공정 분야가 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네. 그리고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요새 다른 쪽이 간다고 해서 이 내 거는 왜 안 가지 그래가지고 그렇죠. 팔고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은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가는 그렇죠. 경우들 이게 허다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지식과 뚝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좋은 반도체와 IT 분야를 좀 점검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